네, 여러분. 아이고, 징검다리 휴일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10월 4일 금요일이 됐습니다. 또 주말이긴 하네요. 어쨌든 오늘 이번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마켓나우 2부 그런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휴일 얘기하셨는데 휴일이라서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저런 생각 곰곰이 해봤는데요. 네. 그 사람 관계에 있어서 한쪽에 편향된 시선만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사실과는 다른데도 그러면. 호도되는 경우가 그러면.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쁘다, 못된 사람 이렇게 취급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에 자신의 이성과 기준을 잃게 되는 거라고 휩쓸릴 수 생각이 있죠.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장을 요즘 바라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주체들의 의도를 가지고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이것에 우리가 호도된다면 선량한 네. 주식 투자자들이 큰 손실로 다가오는 경우가 더 많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선량한 판단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쪽으로 공감합니다. 부안해동이라는 말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어떤 시장의 흐름, 트렌드는 늘 있고요. 그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내가 과연 현재 내 모습이 그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거에 따라다니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가운데서 딱 일단 보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포지셔닝 설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큰 불안한 시장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양 지수 자체로는 빨간불 유지를 하고 예. 있습니다. 이 섹터별로, 업종별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전체적으로 빨간 또 버블의 사이즈도 굉장히 큰 그런 섹터들이 많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게 영풍그룹. 영풍그룹은 오늘 사실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일 큰 게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보니까 유가하고 가스, 여기 가스는 이제 천연가스 생각하시면 되죠. 유가하고 가스가 공통적으로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건 역시 이제 중동 리스크 여파.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알루미늄도 상당히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도 그동안에 이제 이 섹터에서 거의 못 보던 그런 새로운 섹터가 되겠고요. 제약바이오가 간만에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다음에 HBM 반도체도 오늘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구리도 역시 오늘도 괜찮습니다. 역시 구리 괜찮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 영향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방산도 좋네요, 조금. 그다음에 증권, 화장품, STO, 전선, 엔터가 꾸준한 흐름 보이고 엔터주도 최근에 하여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이후에 엔터주도 아주 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꾸준히 저 색깔이 붉은색 색깔을 좀 띠고 있습니다. 엔터주도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 나중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오늘 좀 약세고요. 오늘 보니까 약세 중에 가장 큰 건 해운주. 해운주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파업이 굉장히 오래 갈 것처럼 분위기가 막 조성되다가 일찍 끝났습니다. 그 부분 오늘 영향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원전, 자동차 이런 섹터들을 소폭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영풍그룹 한번 들어가 보죠. 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려한 영품 경영권 분쟁, 오늘이 분수령, 주가와 차익률이 승패를 가른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BK연합군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공개 매수에 나서고요. 공개 매수에 오늘 그 마지막 날입니다. MBK연합군의 공개 매수는 오늘 3시 30분까지 이제 정규장 마감 때까지 매수를 하는 걸로 돼 있고 변수는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한 연합 측, 그러니까 고려한 플러스 베인캐피탈 이 두 연합군이 83만 원의 고려한 주식을 대항 공개 매수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 오늘부터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려한 측, MBK 측에서 대항 공개 매수 가격을 고려한 연합군 측의 83만 원에 맞서서 적어도 그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오늘 마감가에서 이제 공개 매수의 성사 여부, 성패 여부가 결정이 될 거고요. 만약에 추가로 올린다 그러면 또 열흘간의 공개 매수 시간이 또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싸움은 또 이제 열흘이 더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영풍정밀도 좀 오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영풍정밀 공개 매수 가격은 3만 원으로 올린다는 얘기도 오늘 아침에 조간지에서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중에 뭔가 MBK연합군 측에서 공개 매수 가격을 더 올릴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청약률이 중요한 거는
지금 MBK 연합 측에서 7%, 14% 이렇게 최저 7%, 최대 14% 이렇게 그 지분율 을 이제 공개 매수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소 7% 정도 못 미친다고 그러면 이제 사실상 MBK 연합 측이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7%를 넘어간다 그러면 MBK 연합 측이 승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7% 정도 이상으로 MBK 공개 매수에 과연 투자들이 응할지 이 여부가 이제 오늘 시장의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한번 주가. 일단 영풍정밀은 오늘 23%나 오르면서 3만 원 넘었죠. 그만큼 이제 고려아연 측의 공개 매수 가격 3만 원을 넘기는 거로 이제 고려아연 측의 이제 그런 매수가에 응하는 현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고려아연도 마찬가지입니다. 5% 넘게 오르면서 75만 원 넘었습니다. 일단 75만 원을 넘었다는 얘기는 MBK 연합 측의 공개 매수 가격을 넘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고려아연 측에 제시한 이 공개 매수 83만 원을 이제 따라가겠다, 이제 그쪽을 더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이 많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은 뭐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뭐 플러스권 정도 유지하는 정도 수준이고 결국은 오늘은 영풍정밀 고려아연 주가의 두 개, 그러니까 고려아연은 75만 원 여부, 그다음에 영풍정밀은 3만 원 여부 이 부분에 어떻게 이제 향후에 종가상으로 될 것이냐 또 그 사이에 MBK 측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 주목하시면서 오늘은 이 영풍그룹 관료주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섹터 가보죠. 예, 아무래도 중동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유가하고 가스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욕 상품거래소 유가가 5%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브렌트유도 좀 더 올랐고 지금 일단 60달러대 후반, 70달러대 초반 왔다 갔다 하던 유가는 중동 사태가 더 격화되면서 80달러 선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글로벌 원유의 뭐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브렌트, 북해산 브렌트유가 70.6달러까지 올라서 이제 80달러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유가 급등 또 가스 가격 급등의 상승에 사실 더 큰 어떤 이유는 이란과 뭐 이스라엘 간에 뭐 미사일이 미사일을 쏘고 뭐 이스라엘이 뭐 반격에 나선다 등등 사실 이 부분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에 좀 더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 나 이란 석유시설 공격할 거야 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고 미국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있어봐. 우리 얘기 조금 더 좀 고민을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논의 중이란 말 자체가 나왔다라는 건 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공격을 미국이 용인한다 그러면 상황은 좀 걷잡없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일각에서는 200달러까지 나오는데 뭐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100달러를 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선다 그러면 글로벌 인플레에 다시 불을 지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인플레가 그나마 좀 잡혀가고 있는 미국 경제에 다시 인플레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는 거고 연준의 금리 인하 로드맵에 여러 가지 큰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미국 현재 11월 대선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이 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바이든이 알면서 과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 이스라엘 석유시설 공격하는 걸 과연 놔둘 것이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이스라엘이 미국 말 잘 안 듣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유가는 당분간 강세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 16%, 흥구석유 5%, 한국석유도 5%, S오일도 3%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한국석유는 어쨌든 유가 관련돼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반등폭이 딴 종목들에서 유난히 좀 크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그냥 함부로 또 투자하시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잘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는 알루미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오랜만이 아니라 저는 처음 이제 본 것 같아서 알루미늄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기사 제목은 남산 알루미늄 주가가 급등했다. 남산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다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 주가 급등한 이유는 미국이 중국의 알루미늄 압출제에 대해서 최고 376%의 덤핑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 4배 정도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가 가격이 덤핑으로 싸게 수출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관세를 매기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비단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뿐만 아니라 멕시코산한테도 82%, 콜롬비아산에도 39%의 덤핑 마진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산 이제 알루미늄 압출제 당연히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원래는 한 33% 미국의 알루미늄 업계는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제에도 33%의 덤핑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미국의 입장은 미국 정부는 아니다 한국산은 그 정도는 아니다 한 3% 정도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국산 압출제의 가격은 기존 수출 가격은 별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중국산이라든가 콜롬비아산이라든가 멕시코산은 가격이 엄청나게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국산 알루미늄 압출제의 가격 경쟁력이 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남선 알루미늄을 포함한 국내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남선 알루미늄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조일 알루미늄이 10% 가까이, 알루코도 3% 넘게 이렇게 국내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죠. 해운 관련주인데요. 어디 갔습니까? 예, 왼쪽 위로 가 있습니다. 해운 관련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1일부터 항만노조 파업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징검다리 때 쉬는 동안 파업이 시작해서 3일째 갔고요. 3일 만에 파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원래 노조 측에서 요구했던 임금 인상률은 6년간 70% 올려달라 이거였고 이 측에 대해서 사측에서 했던 거는 우리 50%밖에 못 올려주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서 62% 6년간 올리기로 그러니까 대략 매년 한 10% 정도씩 임금을 올려주기로 해서 양측 간의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일 만에 타결이 됐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처음에 이 사태가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입장차가 좀 한 20%포인트가 나기 때문에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니 이 파업 사태가 꽤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해운주들 상당히 좀 주가가 반등을 했었고 또 그 글로벌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 미국 이게 이제 동부 쪽이었지 않습니까? 이 노조 파업이 동부 쪽 항만으로 들어가는 운임에 대해서는 추가로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일단 나타나기도 했어서 해운주들의 주가가 좀 다시 한번 좀 크게 가는 게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파업이 3일 만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해운주들 바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 대한해운 마이너스 3%, 흥하해운도 3%, 펜오션도 4%, HMM이 4%좀 넘게, SKX 그린로지스가 아무래도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던 데이기 때문에 오늘 7% 넘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경기 부양을 좀 확대를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경기가 회복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글로벌 물동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미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고용지표 오늘 아침에 나온 것도 그렇고 ADT 민간 고용소고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9월 고용지표가 나온 걸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의 이 고용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경착륙으로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걸 감안하면 글쎄요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글로벌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던 이 상태가 간다고 그러면 해운주들의 주가 하락은 일단 이 부분도 역시 단기 재료가 소멸되는 데 따른 하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반등이 상반기 때처럼 급격하게 급등하거나 이렇게까지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관련주들이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운주들 같은 경우도 일단 단기 재료는 소멸됐다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전체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랑 별 차이 없죠. 제약바이오가 좀 상승폭이 커졌고 게임주가 상승폭이 좀 커진 거 두 가지가 아까보다 한 10분 전보다는 좀 변화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이데일론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쉬고 오셨나요? 네, 잘 쉬고 왔습니다. 시장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세요? 여전히 불안불안하고요. 네. 왜냐하면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저항선을 지금 찍고 나서 뚫지 못하고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조정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그 다우 나스닥 차트 통해서 시장 흐름 좀 예측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네. 오늘도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먼저 가지고 나온 차트는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자, 제가 금요일 날 제가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말씀을 드리면서 비상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이유도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저항선 라인을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저항선이 어딘지를 아셔야 나중에 또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과거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계속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을 지금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금요일날 한번 저항선을 뚫었었지만 긴 꼬리를 달고 내려왔었죠. 자, 긴 꼬리를 달고 지금 내려오면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까지 한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과거 차트를 보면 현재가 또 보이죠. 과거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일봉 지선 라인들을 찍은 상황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던 요 지선, 연두색 지선까지 열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같은 경우에 47,000포인트가 되는 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다우지수를 보면서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온다고 예측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지수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나스닥 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제가 마켓나 이후에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계속 일봉상 최고점 라인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이 추세 저항선을 한번 찍고 나서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찍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구간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고 나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찍고 다시 저항선을 찍고 이렇게 M자형 하락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 같은 경우에 17,000포인트를 보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 다우지수와 같은 차트입니다. 자, 조정을 좀 염두를 해 두면서 좀 조정 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차트로 저 보이고요. 자, 요런 거를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차트를 보시면서 대응 전술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는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차트 살펴봤는데 모두 추세 저항선을 찍고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 그 우려했던 M자형 그런 차트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조정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종목도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테슬라, 엔비디아도 늘 살펴봤거든요. 자, 이 테슬라, 엔비디아 차트도 지금 특히나 테슬라 차트가 지금 비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테슬라 차트를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 테슬라 차트 위에 있는 저항선, 연두색 저항선이 포진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왼쪽에서부터 쭉 이어온 일봉상 고점을 삼았던 이 추세 저항선을 제가 마켓나가 이후에 나오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두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야지만 2차 전지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정확하게 딱 찍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셔도 이렇게 M자형 차트를 그리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밑에서 지선이 저항선에서 지선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왔었는데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도 이 저항선은 꼭 뚫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찍지 않았을 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테슬라의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자 테슬라 지선 같은 경우에 235불입니다. 자, 235불을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이 최고점 직전 고점이죠. 264불을 꼭 뚫고 올라가야지만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 280불까지 올라가면서 2차 전지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밑에 있는 235불 라인을 지지를 하는지 오늘장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차트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차트는 제가 그 삼각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각수렴 구간을 깨고 내려온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었는지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엔비디아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하면 한 틱도 틀리지 않고 그 라인을 찍고 나서 빠졌던 그림이 보이고요. 자, 과거 밑에서부터 지선 라인들을 지지를 할 때마다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삼각 수렴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 라인을 지금 깨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깨고 내려와서 어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뚫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지금 뚫지 못한 상황인데 이 라인을 못 뚫고 내려간 다음에 한 번 더 조정이 나오게 되니까 반도체 관련주들 일단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어느 라인을 뚫고 올라가야 위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또 반등을 할 수 있는지 그 라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맞고 떨어진 라인이 오늘자 같은 경우에 126.8불 정도 되는 라인이거든요. 저 저항선을 꼭 뚫고 올라가야지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자 저항선 꼭 확인을 하셔서 뚫는지 맞고 떨어지는지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슬라, 엔비디아 차트 통해서 우리 흐름 짚어봤습니다. 테슬라는 235선 지켜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264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다 언급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어제 양봉으로 올라서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저항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반도체주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유효하겠지만 오늘장에서 이 128달러선 유지하고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다. 그런 가격 자리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유가 관련주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가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꼭 지표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WTI,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류 2024년 11월물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유가 차트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WTI 2024년 11월물 그래프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과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과거에도 요런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났던 그 라인들인데 여러분들 요 라인들을 왜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 밑에 있는 이 지선들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할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조금 더 줄여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확연히 보이실 거예요. 예. 자, 과거 차트 보시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일봉상 최저점 라인들인데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할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 구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 라인, 지지선 라인을 딱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요 라인들 지지선을 찍을 때 제가 9월 13일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밑에 지지선 17,000 이하에서 매수를 보자고 한 이유가 이렇게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고 반등이 나올 걸 한번 예상을 했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는 것도 한번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있는 이 우하향 지지선이죠. 이 우하향 지지선을 찍고 나서 W자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수요일 방송에서도 찍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딱 찍은 모습까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그 석유 시설을 폭격하는 거를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항선을 지금 뚫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라인을 또 보면서 매도점을 잡으셔야 될지 또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자, 과거 차트를 보면 일봉상 고점 라인하고 계속 연결이 된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는데 그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도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 라인을 찍고 나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한번 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 라인 수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반등이 나온다면 80.8불이 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만약에 진짜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정밀 폭격을 하게 된다면 뚫고 올라가서 86불과 86.8불과 그 위에 있는 96불 정도 되는 그 라인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81불 되는 저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지 맞고 떨어지는지를 보시면서 흥구석유나 대성에너지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석유 같은 이런 유가 관련주들이 저항선을 찍는다면 일단은 포지션을 좀 줄이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80달러서 후반 도달 여부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우리 종목들 바로 이어서 네. 볼까요? 자, 제가 한번 계속 말씀을 드렸던 흥구석유입니다.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밑에 그 유가 지지선된 라인들을 찍을 때 제가 한번 매수를 드려서 14,300원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게 2만 원서부터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50%를 제가 2만 원서부터는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0% 수익 라인이고요. 자,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오늘 지금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일단은 매수를 잡고 계시는 분들 좀 홀딩 전술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성에너지도 한번 볼게요. 자, 대성에너지는 제가 토요일 날 그 신대가 스페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9,000원서부터 8,800원까지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은 올라온 상황에서 단기 삼각수렴 구간 중입니다. 이 단기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12,000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에너지 관련주는 지금 유가 관련주는 매도 타이밍이 아닙니다. 자, 특히나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지 않은 상황이니까 12,000원까지 한번 홀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한국석유도 제가 하나 볼게요. 한국석유는 제가 9월 13일 날 마켓나우 2부에서 17,0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16,960원까지 찍고 나서 지금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20% 정도 상승이 정도 나온 상황이고요. 자, 1차 저항선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차 저항선은 21,500원 라인이 가면 지금 보유하신 물량의 30%는 매도를 하시고 위에 있는 목표점은 25,000원 라인, 저 위에 있는 연두색 25,000원 라인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25,000원 가시면 전략 매도 전술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가 관련 세 종목 전략까지 짚어볼 수 있었고요. 자, 이어서 우리 해운 관련주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파트너와 얘기를 해봤었기 때문에 네. 그 미국 항만노조 파업은 종료가 됐어요. 네. 근데 이걸 단기 재료 소멸 측면에서 이제 해석을 하면 좋을지 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중복 리스크가 남았기 때문에 네, 이 맞습니다. 여파 유효하다 이렇게 따져보면 좋을지요. 자, 네. 저는 항만 노동자들이 그 파업을 했을 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일찍 그 파업을 종료를 하는 바람에 지금 해운 관련해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제가 흥하해운을 먼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녁 방송에 나와서 한번 매수를 드려서 제가 1912원에 지금 매수가 잡혀서 지금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34%가 넘어가는 어제 같은 상황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위에 있는 이 저항선 2,600원 라인이 있는 저 저항선만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후티 반군에도 미사일을 날렸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보고 계십니다. 자, 후티 반군은 이제 저 무역 상선을 무인 드론 보트에 폭탄을 가득 싣고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그 해협을 지나가려면 또 돈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란 같은 경우에는 또 호르무즈 해협을 그 봉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해운주들이 과거에 또 크게 올랐던 그런 모습도 보시고 계시는데 한 번 더 위에 있는 이 저항선 2,60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이 3,400원대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지금 밑에서 매수를 잡으셨던 분들은 일단은 매도 전술보다는 좀 더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견디시면서 더 큰 수익을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하나를 더 볼게요. 자, 하나 더는 대한해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대한해운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매수점을 잡을 때 어떻게 그래프를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시면 제일 중요한 라인이 있어요. 어떤 중요한 라인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식 매수를 하실 때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추격해서 매수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추격해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과거 차트를 여시면 밑에 있는 일봉 저점상 이렇게 지지를 할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 라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해운도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 잡으셔야 되는 그런 라인이, 이 화살표 라인이 지금 매수 관점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조정 시에 어느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잡아보는 게 좋으냐면 1880원서부터는 한번 매수를 잡아보셔도 충분히 수익으로 나오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 가운데 후티 반군을 또 지원을 하는 게 이란입니다. 자, 이란을 위해서라도 후티 반군이나 이런 반세력들은 계속해서 그 무역 항로에서 테러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상 운임료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회에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요. 자, 그래서 이 해운주나 에너지 관련주, 특히나 유가 관련주는 여러분들도 주시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떨어지면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반등, 상승의 여력이 남았다. 해운 관련해서는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기업이 있다면 어떤 네. 거 바라보면 좋을까요? 자, 제가 가지고 나온 게 또 해운주입니다. 아, 네. 자, 이 해운주 같은 경우에 STX 그린 로지스를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마켓나우 2부에 나와서 제가 STX 그린 로지스를 매수를 한번 드려서 또 크게 수익이 났었던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이 나오면서 매수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과거 차트를 보시면 제가 마켓나우 2부에 나와서 이렇게 조정 시에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하고 연결된 지지선에서 한번 매수를 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 라인들도 한번 기억이 나시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반등이 나왔었냐면 위에 있는 일봉상 고점 라인들하고 계속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상황이 펼쳐져요. 자, 그렇다면 나중에 반등이 나오면 목표점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현재 상황에서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 그래프는 그 미국의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철회하면서 크게 올랐던 종목이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매수점을 또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과거 저점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을 해보시면 그 라인들을 현재 찍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 연두색 추세 지지선을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지지선 라인에서 뚫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하나가 더 빨간색 추세선이 버티고 있죠. 자, 그래서 매수점은 지금 현재 상황서부터 밑에 있는 지지선 11,950원까지 한번 매수를 보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950원서부터는 손절 마이너스 8%를 걸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등 시에 위에 있는 저항선 어느 라인인지 보이시죠? 17,800원 저 라인대가 계속 고점상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이니까 17,800원 라인을 목표점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운 관련주 같은 경우에 한번 특히나 STX 그린 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이 등락이 아주 큰 종목이니까 손절을 꼭 거시고 대응을 하시고 올라가시게 될 경우에 오늘 고점이죠. 16,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분할로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17,800원을 최종 목표치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태영 파트너의 공략주는 STX 그린 로지스였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11,950원 선까지 매수 유효한 가격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차 목표가 17,800원 제시를 했는데요. 손절 라인,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급등락이 굉장히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확실히 지켜주자라는 조언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운명의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신문 1면에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결정되는 날, 물론 최종적 결정은 더 미뤄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이 첫 고비다, 첫 분수령이 되는 날이다라는 점에서 운명의 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고려아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최윤범 회장의 노력, 또 반대편에서 고려아이언 경영권을 가져가고자 하는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연합군, 이 사이에서의 그 첫 번째 그 결전의 날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지금 주가의 흐름을 통해서도 급박한 분위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저희가 전달하면서 주가 얘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손잡고 연합군이 고려아이언의 경영권을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공개 매수 작업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에 시작해서 오늘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NH투자증권 창구를 통해서 오늘 정규 시간 장이 마감되는 오후 3시 반까지 공개 매수 청약을 받게 되고요. 저기 그래프를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주당 75만 원에 지금 현재 장중 오늘 아침 주가가 많이 뛰어서 지금 75만 원 주가가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75만 원의 주식을 사주는 공개 매수 청약을 오늘까지 받고 있고요. 최소 6.98% 지분을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6.98% 지분만 확보하면 주식수로는 한 120만 주 정도 되는데요. 120만 주가 내 주식을 사다오라고 공개 매수 청약에 참여할 경우 6.98%만 확보하게 되면 고려아이언 경영권을 MBK 연합,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가져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 때까지 공개 매수 청약이 과연 6.98% 지분율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요. 6.98% 청약 확보를 막기 위해서 반대편에 서 있는 고려아이언 최윤범 회장이 지난 징검다리 연휴 기간이었죠. 2일 날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MBK 파트너스보다 훨씬 높은 가격, 83만 원, 주당 83만 원에 회사 주식을 사겠다라는 자사주 공개 매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대 18%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도 MBK와 영풍 쪽에서 경영권을 넘보지 못하도록 확실한 우호 지분을 확보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 개장 때부터 공개 매수를 시작해서 23일까지 매수를 하게 되고요. 특히나 마지막 날 공개 매수 청약이 몰릴 걸 대비해서 10월 4일 MBK 연합의 청약 마감일인 10월 4일 날 겹쳐서 10월 4일부터 매수에 나서는 이런 전략을 좀 세웠다라는 거죠. 양측의 머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83만 원이라는 공개 매수 가격은 MBK 파트너스 연합 가격보다 8만 원, 한 10% 이상 높고요. 지난 2일 날 종가였던 71만 3천 원에 비하면 무려 16.4%에 이르는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 가격, 주가로만 비교한다면 내가 고려아이언 주식을 갖고 있다면 MBK와 영풍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고려아이언 편을 들어서 내 주식을 되사도록 한다면 훨씬 많은 캐피털 게인을 얻을 수 있겠죠. 다만 변수는 공개 매수 가격으로만 판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게 있겠고요. 또 하나 이 고려아이언 쪽이 약간 유리한 게 뭐냐면 최소 매수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지금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MBK 파트너스 영풍 쪽은 청약 물량이 전체 지분의 6.98%가 안 돼서 만약에 6%만 청약에 가담했다. 그러면 단 한 주도 주식을 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6.98%가 무조건 넘어야 청약에 참여한 주식을 사주는 조건이고요. 고려아이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최소 매수 조건이 없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물량만큼 청약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청약에 참여한 물량은 모두 사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83만 원의 주식을 사둔다. 여기는 6.98% 지분이 참여해야만 75만 원을 사준다. 이렇게 조건이나 가격, 공개 매수가를 본다면 MBK 파트너스 연합보다 고려아이언 측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만 이걸로도 또 모든 게 결정 지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실제 최윤범 회장이 지난 2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공개 매수, 자사주 공개 매수 입장을 발표했던 2일 날 오전에 발표를 했고요. 그날 고려아이언 주가가 어떻게 했느냐. 실제로면 고려아이언 주가는 확 뛰었어야 되죠. 근데 고려아이언 주가는 오히려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71만 3천 원에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얘기는 최윤범 고려아이언 회장의 공개 매수를 아직까지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작용하고요. 그건 MBK 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지속적으로 고려아이언 최윤범 회장 측의 법적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법적 리스크 때문에 자사주의 공개 매수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못할까 하는 우려감이 첫 번째 있겠고요. 두 번째는 83만 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가격을 불렀습니다만은 75만 원만 해도 사실 굉장히 높은 주가이기 때문에 83만 원까지 가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차익 실현 물량들이 꽤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직 시간이 장 마감까지 시간이 좀 꽤 남아 있지만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고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말하기는 아직까지 좀 애매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로 사실은 오늘로써 이 사태가 판가름 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6.98%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일단 영풍과 MBK 연합 측은 오늘 고려아이언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청약 마감 물량 6.98%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공개 매수가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오늘 공개 매수 기간이 10월 4일 마감이긴 하지만 실제 법적으로는 10월 6일이 마감입니다. 그런데 5일, 6일이 주말이다 보니까 시장이 열리는 4일까지 공개 매수를 청약을 받게 돼 있고요. 실제로는 6일까지, 10월 6일까지 공개 매수 기간으로는 법적으로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6.98% 청약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남은 이틀, 토요일, 일요일에도 공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중에 83만 원보다 훨씬 높은 공개 매수가를 다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 MBK 파트너스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실탄들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최윤보 회장 측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또다시 부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열흘의 기간이 더 생기니까요. 공개 매수 기간이 열흘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10월 14일까지 공개 매수 청약을 또다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누가 이길지 사실은 장담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러면 또 한 번의 연장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려아이언 공개 매수뿐만이 아니고요.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영풍 정밀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고려아이언 주요 주주와 지분율 구성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영풍 정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영풍 정밀은 영풍의 자회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영풍 정밀이 고려아이언 주식을 1.85%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풍 정밀의 주인이 되면 영풍 정밀의 경영권을 가지는 측은 1.85% 고려아이언 지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영풍 측이 영풍 정밀 경영권을 가져오게 되면 본인들이 확보한 1.85%, 고려아이언에서 뺏어온 1.85% 합치면 3.7%의 의결권 우위를 보일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고려아이언이 영풍 정밀을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면 3.7%의 지분율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양 진영에서는 영풍 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도 시장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표 다음 그래프로 한번 보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지금 고려아이언 공개 매수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영풍 정밀, 고려아이언 지분 1.85%를 가지고 있는 영풍 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일 날 최윤보 회장 측은 3만 원에 영풍 정밀 주식을 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주가가 뛰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27,000원, 8,000원대니까 아직까지도 공개 매수에 참여할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거죠. 반면 영풍과 MBK 진영은 원래 25,000원에 25,000원에 주식을 사겠다라고 했는데 고려아이언 측에서 3만 원을 부르니까 본인들도 어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공개 매수가를. 그래서 동일한 가격을 지금 동일한 가격으로 영풍정밀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이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과연 더 많은 투자자들이 어느 측 청약에 응할지가 굉장한 어떤 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10월 21일까지 고려아이언 측은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요. 14일까지 영풍 측은 영풍 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데요. 영풍 정밀 주주들이 특히 개인 주주가 많습니다. 고려아이언 같은 경우는 기관 주주가 많고요. 여기는 개인 주주가 많은데 개인 주주들이 과연 어느 측 손을 들어줄지에 따라서 1.85% 합치면 3.7% 의결권의 향방이 엇갈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고려아이언뿐만이 아니고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까지 그리고 10월 21일까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개 매수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개 매수의 결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측도 아직까지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시장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쪽이 유력하다라고 저 역시 전망을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경영권 분쟁의 그 키를 쥐고 있는 어떤 또 다른 변수들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 이외에도 남아있는 경영권 분쟁의 3가지 쟁점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오후에 열리는 산업부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회의 결과가 첫 번째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건 뭐냐? 지난 2006년도에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 핵심 기술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부 산하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있고요. 간사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특정한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할 경우에 이 기술을 가진 기업이 회사를 해외에 매각하거나 또는 외국계 기업과 합작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 핵심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려고 할 때 산업부 장관에게 항상 보고하도록 하고요. 산업부 장관은 이런 조치가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지를, 침해하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다시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상황의 판단에 따라서 해외 사업 또 합작 투자 기술 수출을 중지하거나 금지시키거나 이미 매각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어려운 문제를 제가 왜 이렇게 난해하게 설명드렸냐? 바로 이번 경영권 분쟁이 터지면서 고려아연 측에서 고려아연이 가지고 있는 전구체 기술, 전구체 기술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데요. 그 전구체 지금 대부분의 그 물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근데 이 하이리튬 전구체 기술을 고려아연이 개발을 했고요. 고려아연이 지금 이 전구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과연 국가가 핵심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국가 핵심 기술인지 여부를 결정해달라라고 여기 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했고요. 그 결과를 판단하는 회의가 오늘 열리게 됩니다. 이 전구체 기술 자체는 난해한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빠르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 열리는 이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에서 고려아연이 가지고 있는 전구체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할 경우에 지금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 있는 펀드로 공개 매수를 하고 있는 MBK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그 고려아연 전구체 기술의 국가 핵심 기술 지정 여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그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공개 매수 청약의 심리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은 뭐냐? 두 번째 쟁점은 이것도 굉장히 회계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요. 다음 표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2일이었죠. 지난 2일 날 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83만 원의 공개 매수, 자사주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발표하자마자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법원에 2차로 자사주 공개 매수를 하지 못하도록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렸습니다. 그 가처분 신청의 핵심 쟁점이 뭐냐? 바로 이 상법상의 배당 가능 이익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상법상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설명을 한번 간단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업의 대차 대조표를 간략하게 나타낸 건데요. 자산 항목이 있고요. 부채와 자본금 항목이 있죠. 이 우변의 부채와 자본금 아래에는 이익 잉여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들을 여기 잉여금으로 쌓아두고 있죠. 근데 이 이익 잉여금은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법정 준비금, 이익 잉여금 중에 항상 일정 부분을 법적으로 쌓아놓도록 하는 법정 준비금이 있고요. 임의 적립금이 있고 미처분 이익 잉여금, 단기 순이익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에 무리하게 너무 많은 돈을 쏟아서 자사주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상법상에는 기업의 자사주 취득은 이 배당 가능 이익, 요 3가지 항목이 합쳐진 게 배당 가능 이익인데요.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만 자사주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고려아연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 3가지 항목을 합친 배당 가능 이익이 6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은 지금 본인들이 실탄 3조 1천억 원을 투입해서 자사주 공개 매수를 하는 게 법적으로 합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MBK 측은 반박을 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당신들의 배당 가능 이익은 6조 원이 아니고 600억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이 임의 적립금 부분인데요.
임의 적립금은 기업이 남아도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미래의 어떤 특정한 사업 목적에 쓰기 위해서 그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도록 별도로 쌓아두는 그 별도의 주머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임의 적립금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이제 신규 사업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 적립금은 이미 이제 딱지가 붙어 있는 자금이다 보니까 이걸 떼고 나면 실제 배당 가능 이익은 600억대에 불과하다라는 게 MBK 측의 반박입니다. 이건 사실은 법정에 가서 지금 그 가처분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 나중에 판단할 부분이긴 하지만 법조계 많은 분들 의견을 들어봐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임의 적립금을 배당 가능 이익에 합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별도로 떼어내서 계산해야 되느냐를 두고 법조계에 대해서 디베이트가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라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2차 가처분 신청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고려아연의 대항 공개 매수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법원 판단에 따라서는 고려아연에 좀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마지막 쟁점은 지난 2일 날 영풍과 MBK 측에서 고려아연 이사회 멤버 전원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 고소의 핵심 내용은 이런 부분입니다. 평소 50만 원 안팎이었던 회사 주식을 자사주 매입이라는 명목으로 오너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비싼 가격에 지금 매입하고 있으니 이건 회사의 부채 비율을 악화시키고 나중에 필요한 그 현금 여력을 소진시켜서 미래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배임 혐의의 핵심적인 주장 부분이고요. 실제로도 메리츠에서 고려아연 측은 한 1조 원 정도의 사무사채,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죠. 특정인을 지정해서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요걸 통해서 메리츠로부터 한 1조 정도를 돈을 조달하게 되는데 이자가 한 7%대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고금리고요. 또 별도로 1조 7천억 정도의 단기 차입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합산해서 이번 그 경영권 방어 자금으로만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 한 1,000억 원이 훨씬 넘지 않겠냐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최윤범 회장 측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금융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회사를 지켜내게 된다면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회사의 신사업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또 2일 날 같이 발표했던 회사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동시에 회사의 가치가 적극적으로 올라간다면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회사에 오히려 득이 되지 않겠냐라는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수사당국이나 나중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경영권 분쟁의 향배가 갈릴 수 있는 또 다른 쟁점 사항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공개 매수가 어느 쪽이 승리하게 되느냐. 지금까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굉장히 초박빙 상황이고요. 결과를 오늘 오후 3시 반까지 봐야 알 수 있고 오후 3시 반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또다시 2차 공개 매수가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장전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다양한 3가지의 쟁점 사항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은 어느 쪽이 이긴다에 배팅해서 무리하게 투기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길목을 지키려는 전략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윤석정 경제평론가와 함께 최근에 한 달 가까이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왔습니다.
결국 요는 지금 캐즘이 이제 거의 해소돼가는 시기다.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특히 이제 하반기 들어서 2차 전지들이 좀 꾸준히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거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왜 캐즘이 지금 해소되는 시그널들이 나타나는 데 대한 그 근거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시야를 확장을 해서 사실은 좀 지난번에 2차 전지 얘기를 하면서도 2차 전지가 캐즘을 극복하고 이제 해소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했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이중 가격 형성되는 문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에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배경은 결국 미국이 이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아주 강도 높은 견제를 통해서 이 원자재를 비롯한 뭐 배터리라든가 이런 관련된 중국에서 아주 강점을 가지고 특히 경쟁력을 굉장히 갖고 있는 이런 품목들의 가격이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차이가 벌어지고 그거를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주요 논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좀 시야를 넓혀서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따른 소위 말하는 이제 탈중국 시대가 주는 시사점 이 부분들을 좀 오늘 좀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우리 경제, 우리 또 산업, 우리 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큰 틀에서 약간 뭐 인트로덕션, 개요 개념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세상이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또 원하는 것도 바뀌고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산업적인 또 어떤 거시적인 그런 어떤 변화,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지는 건데 일단 큰 틀에서 보면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자꾸 세상을 변하게 만드는 동인이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평론가님의 어떤 그런 논리적인 근거 이 부분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상은 뭐 시시각각 변하죠. 그렇죠. 지금도 변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떤 특정 기간을 놓고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특정 어떤 사주, 사상,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들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네. 그 몇십 년 단위로 해서 놓고 보게 되면 특정 기간을 이렇게 쪼개놓고 특정 기간을 보면. 쪼개놓고 보면 그 특정 기간의 어떤 시대 정신은 뭐고 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변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AI가 막 붐을 이루고 있는 게 그런 특정 기간의 시대 변화가 그렇죠. 표현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변하는 그 세상을 갖다 변하게 하는 동인들은 크게 보게 되면은 네. 뭐 지정학적 요소들도 있겠죠. 지금 뭐 그렇죠.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중동이 어느 정도 좀 평화로운 단계에 있다가 가령 이념적 대결에 의해서 가령 뭐 서로 간의 공격이 주고받으면서 이게 전쟁 양상으로 비열하고 갈등이 더 깊어지는 양상들이 그렇죠. 대표적인 예고요. 지금 예. 그게 뭐 이념의 문제, 이데올로기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경제 산업적 이유로도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 우리가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 산업적 이유에서 이게 왜 발생하냐를 놓고 보게 되면은 결국은 그 패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들이 시기적으로 이거는 이런 정책들을 원해. 또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우리가 이걸 원해 이러면서 세상의 흐름을 갖다가 어느 예. 정도 바꿔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뭐 2차 대전 이후로만 놓고 봐도 명백히 갈립니다. 뭐 60년대부터 냉전이 시작됐죠. 미국과 소련 간의 대결이 아주 첨예하게 되겠는데 그게 91년에 이제 소련이 붕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두려울 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원탑이 된 거죠. 그렇죠. 일극 체제가 완성이 예. 되면서 일종의 이제 우리가 뭐 팍스 아메리카노라고 보통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세계 유일의 패권국. 그러면서 이제 거침없는 행보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제 뭐 두려울 게 없었으니까요. 네, 적대 이제 경쟁자가 이제 없는 경쟁자가 거죠. 없는 거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신감이 세계화로 이제 표출이 됐던 거고요. 그 세계화에 표출이 되면서 WTO가 이제 95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2001년도에 중국을 거기에 가입시킵니다. 맞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화의 어떤 이 당시에 이제 세계화의 정의라는 건 뭐냐면은 철저하게 이제 공급망을 분업화시키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중국을 끌어들이면서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이제 탈바꿈 그렇죠. 시키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로 놓고 보게 되면은 어떤 특정 시기마다 어떤 세상의 줄이라는 건 끊임없이 바뀌다. 그렇지만 한 20, 30년 주기로 몇십 년 주기로 어떤 시대의 사상, 어떤 조류들은 분명히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거 보면은 세계화,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세계화에 네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떤 변화의 시작은 중국의 또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에서 그렇죠. 비롯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럼 따지면 1978년 중국이 이제 등소평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폐쇄 국가에서 개방 국가로 네네네.
문을 열었고 네네. 물론 사회주의 시스템 네네네. 이데올로기 자체는 뭐 그대로였지만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편입을 했던 계기는 2001년 WTO 가입이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시스템이 이제 뭔가 큰 변화가 시작이 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의 네. 최대 수혜자는 뭐니 해도 우리가 중국이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맞습니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건 사실은 미국의 지지나 암묵적 용인? 사실은 이게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 거죠. 네. 중국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개방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개방시키면 그 중국이 자본주의 품에 안길 것이다라는 걸 갖다가 미국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200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지금 현재까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종의 이제 중국의 시기가 열리는 거죠. 예. 그 중국 연간 GDP 성장률 변화를 보게 되면은 뭐 거의 2000년부터 2011년도까지는 10%를 넘는 고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10년간. 그렇죠. 참 이게 대단한 10년간 겁니다. 엄청난 이제 예. 고도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간 중에 이제 한국 그럼 주식시장이 어떤 섹터들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았느냐를 하고 볼 때 중국이 이렇게 급격하게 산업화를 하는 시기에 한국이 어떤 혜택을 받았냐, 수혜를 그렇죠. 받았느냐. 예,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쵸. 겁니다. 이게 초창기에 중국이 이렇게 이제 세계화에 편입이 되면서 세계의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럼 그거의 가장 큰 수혜주는 누가 될까요? 그건 바로 조선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 실어 날라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2007년까지 그 조선주의 어떤 슈퍼 사이클이 있었던 배경인 거고요. 당시 뭐 HD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 50배 정도 올랐죠.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태웅, 평산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태국 평소 참 들어본 지 오래된 네, 종목들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게 코스닥 1등, 3등까지 했었으니까 아. 주식이 2000년부터 해가지고 2007년까지 보게 되면 한 100배 정도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주, 그렇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엔 같은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네네. 20년 가까이 전인 2000년대 초중반에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코스닥의 시총 1에서 2, 3위권을 기록했었다. 그렇죠. 우리가 돌이켜 예. 보면은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중국의 조선업이라는 게 그렇게 미약했잖아요. 그렇죠. 경쟁상대 우리 사실 우리의 경쟁 경쟁상대가 상대는 사실은 아니었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혜를 갖다가 온전히 우리나라 그 조선업들이 받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철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철강도 아직 그 중국에서는 아직 이제 어떻게 보기에 유치 산업 단계였으니까 철강 화학 산업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의 주도주로 부상한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예. 네네. 그러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보면 2001년도 중국이 WTO 가입을 하고 네네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이 중무장대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그렇죠. 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주들이 그 수혜를 그렇죠. 한 몸에 받았고 네네네. 그래서 주가가 말씀하신 대로 네네. 대형주는 한 50배 네네. 그다음에 기자재 업체 같은 좀 중소형주도 같은 경우는 100배, 100배. 정로로 이렇게 주가가 그렇죠. 올랐던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철강이나 화학주도 당연히 이제 그렇죠. 후방 쪽이니까 네네네. 같이 좀 했던 거고 네.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91년에 이제 일극화 체제로 바뀌고 난 이후에 미국 경제가 거침없이 말씀하신 대로 네. 가던 거에 이를테면 삐그덕거렸던 첫 번째 계기가 2008년 금융위기라고 사실 봐야 되는 건데 미국 경제 그렇죠. 봤을 때는 예, 예. 그때 중국의 상황은 네네. 같이 삐그덕거린 거냐 아니면은 오히려 그걸 계기로 삼아서 더 레벨 업이 된 거냐 이제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발을 했죠. 그거는 우리가 그 세계 패권을 쥐고 있다는 미국발 금융위기였던 그러니까요. 겁니다. 근데 그 수습을 누가 했느냐 당시에. 예. 그 당시에 그 중국 정부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의 그렇죠. 수습을요? 수습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세계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한 거는 그 당시에 예, 사실은 그 중국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뭐 재정 정책, 네. 그다음에 금융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공급을 한 거죠. 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주요 축으로 갑자기 부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 엄청나게 이제 돈을 그 쏟아부은 채권을 거죠? 쏟아부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 세계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미국이 연준이 QE를 한 것 같은 그런 식의 그렇죠. 역할을 했다는 예, 거군요. 그런 식의 역할을 갖다가 하면서 중국은 이 당시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은 우리가 미국을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제치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도광양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좀 숨기고 그렇죠. 자기의 예. 힘을 좀 숨기고 칼을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갈는 있는 거에서 거죠. 예.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발톱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 경제의 어떤 우수성,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요? 겉으로 드러내면서 패권에 대한 어떤 욕심들을 갖다가 2008년 이후로 어떻게 보게 되면 본격화했다라고 본격화했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성장의 축도 굉장히 다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수출 중심의 제조 위주에서 내수 확대를 통해서 성장을 좀 꾀해야 되겠다. 아. 이제 이런 전략들을 갖다가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화 이후에 너무 중국도 경제 구조에서 수출 비중이 높으니 그렇죠. 그거를 자기네들이 인구가 13억이 넘은 그런 내수 시장으로 그렇죠. 돌려서 밸런스를 맞춰서 힘을 기르겠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 전부 다가 어려웠으니까 어려웠었죠. 금융위기 때문에 네. 근데 자기들은 인구도 있고 네. 얼마든지 내수로도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해외 의존도를 대폭 줄이는 기회로 삼았다. 그런 뭐 얘기군요. 줄인다기보다는 수출이 이제 뭐라 그러니까 주춤주춤하니까 네네네. 그걸 갖다가 이제 자신들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쓰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 그 주도주 섹터들이 이 당시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중국의 전에 내수가- 조선주였던 게 그렇죠. 조선주, 뭐 철강, 화학에서 네. 차화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차화장이라는 건 자동차, 화학, 정유. 정유 이쪽. 예, 이제 내수 산업 위주로. 그다음에 2010년대 정도에. 그렇죠. 2010년 이후 이제 그 중국 내수 시장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예. 우리나라 어떤 그 섹터라고 할까요? 그 주도주의 섹터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 동시에 IT 기기, 뭐 화장품, 뭐 이런 어떤 소비재까지. 이런 예. 것들이 이제 급격히 그 중국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엔터라든지 게임주들도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이런 흐름들이 언제까지 유지됐느냐? 사실은 2017년 그 사드 사태가 발발하기까지 아. 그때까지 우리나라 그 뭐라고 해야 소비재 뭐 화장품도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 당시 화장품 엄청 당시에. 잘 나갔었지 엄청 잘 않습니까? 나갔죠. 게임도 역시 게임도 마찬가지였고. 마찬가지고. 아, 네. 그 2017년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17년도까지는 네. 우리나라 어떻게 보게 되면 주도 섹터들이 중국 경제의 어떤 성장 변화 아니면 경제 정책의 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으면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은 그 중국이 그 WTO에 가입하고 이러면서 이제 중국의 어떤 네. 세계의 공장 역할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주식시장도 거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이제 편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97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 처음에는 중공업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경공업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중국이 보여왔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조선, 철강, 석유화, 그 다음에는 차화정, 네, 그 다음에는 그렇죠. 이제 소비재 네네네. 쪽으로 이렇게 우리도.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70년, 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겪었던 그 흐름들이 사이즈는 엄청나게 다르지만 네네네. 중국에서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부수적인 어떤 그 혜택을 굉장히 많이 봤었고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주도주로 나타났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네. 거죠. 우리나라 그 산업이라는 게 섹터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보다는 이제 몇 년씩들 앞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과거에 그러면서 이제 이 앞서 있던 것들이 먼저 빛을 발하고 중국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근데 그렇죠, 중국이 그렇죠. 점점 좀 따라오면서 따라오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제 떨어져나가는 뒤처지기 시작을 하면서 경쟁력이. 예. 경쟁력이 이제 뭐 가령 뭐 중국 제조업의 어떤 그 상품성이 좋아지고 네. 뭐 소비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제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 주도주 어떤 섹터들이 하나하나 중국한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따라잡히고 따라잡히거나 혹은 추월당하거나 추월당하거나. 네. 그러면서 이제 주도주의 위치를 잃었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 보더라도 사드 때까지만 해도 아모레퍼시피, LG생활건 같은 네네네. 이런 지금은 조금 힘들어하는 대형 네네네네. 화장품주들이 정말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가도 뭐 주당 50만 원 이상 넘어가는 네네네. 회사들이 대부분이었고, 근데 지금은 그 이후에 사드 사태 이후에 화장품주들이 이제 중국 자체 화장품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우리 화장품주가 조금 나아진다고 해도 소위 말하는 인디 브랜드 쪽들 그런 데들이 조금 이제 좀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중국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 그렇죠. 쪽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것만 놓고 본다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경쟁 우위에 있는 섹터가 이제는 반도체 정도 네, 그렇죠.
뭐 진짜 이제 손에 꼽기가 힘드네요. 네. 몇 가지 안 된다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만큼 많이 따라잡힌 거네요. 그게 만약에 사실은 그런 거고요.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저 나라 저거 뭐 별거 아니었는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2000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 결국 한 25년, 예. 20년 정도 지났을 뿐인데 가령 뭐 지금 뭐 소비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소비 필수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는 중국이 없으면은 거의 맞아요. 뭐 그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경쟁력 측면에서 그 중국 어떤 산업보다 중국의 제조업보다 앞서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네, 네. 이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은 미국을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인공지능과 뭐 반도체 정도. 전도, 네. 예,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어떤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가령 뭐 그 인공위성이라든지 그렇죠. 또 항공 쪽. 항공 예. 쪽의 어떤 우위들 그런 쪽을 제외하고 과연 이제 얼마나 남아 있느냐 전 산업군을 놓고 보게 되면 유럽은 말할 필요도 없는 맞습니다. 거고요. 이미 뭐 자동차 정도까지도 사실은 유럽산의 어떤 경쟁력이 사실 전기차로 인해 가지고 뭐 역전되는 현상에 처해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원자재부터 네네네. 뭐 설계, 제조 뭐 다 중국이 지금 압도적인 차이로 글로벌 경쟁력을 좀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거로 본다고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우리는 마찬가지, 일본도 그렇고 기존의 서방 쪽,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이 얼라이언스에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이런 굴기가 한마디로 겁나죠. 네. 상당히 뭐 실제로 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이대로 놔두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다 중국한테 넘어간다는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을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좌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시장, 산업이나 주도주나 이런 데 변화를 당연히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탈중국 시대가 올 수밖에 탈중국 없는 시대. 탈중국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네. 이유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중국의 굴기는 사실은 남남을 벗고 뭐 우뚝 서다 정도인데 사실 뭐 그 정도만 됐어도 문제가 없는데 이미 이제 그 미국의 입장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중국을 키워줘도 너무 키워졌다는 인식 자체가 일반화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중국의 급격한 부상, 사실 그거는 미국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그 시진핑 체제가 완성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도광량의 정책을 이미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서 자신들의 어떤 숨겨진 발톱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그런 거예요. 거죠. 뭐 중국몽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하지 중국몽, 않습니까? 중화사상 뭐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쪽의 어떤 그 중국의 야심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이제 관세 전쟁을 통해서 그 어떻게 보게 되면 현실화, 구체화 시켰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 세부 실행 계획들은 이미 벌써 오바마 행정부 때 이미 마련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2010년대 중반 정도부터 그렇죠. 이미 이대로 중국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민주당 정부인데 민주당 정부 때부터 벌써 그런 뭐 인식들이 커져갔었던 거고요. 미국의 그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징적인 게 2022년 미 의회 조사국은 중국을 갖다가 유일한 경쟁국으로 일단 딱 규정을 했어요. 의회 차원에서. 예. 이 의회 조사국의 이 조사 보고서라는 거는 미국의 어떤 향후, 그러니까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 정책들을 갖다가 만드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이게 사실은 어떤 한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야 될 그렇죠. 정책의 기준이 된다. 예, 기준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거 중국을 유일한 경쟁국으로 규정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잠재적 적국까지 이걸 갖다가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배경 때문에 사실은 미 행정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법률들,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법률들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뭐 IRA니 칩스법이니 그 칩스법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예. 반도체를 갖다가 일단은 중국 견제에 들어서가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IRA라든지 FEOC를 통해 가지고 미래 에너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부분에 대한 중국 견제를
본격화한 거고요. 요즘은 더 나아가서 이제 생물보안법을 통해 가지고 바이오까지. 네, 바이오까지 이제 중국을 갖다가 견제하기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결정을 한 거고. 전 분야는 사실은 다 그렇죠. 차단하려고 하는 것 네, 같아요. 그게 이제 액션 플랜들을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만드는 그 싼 어떤 생필품들, 네. 필수품들은 미국 입장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 막을 이유는 전혀 없다는 예, 얘기예요. 그게 사실 미국의 물가를 좀 예, 안정시켜주는 이유도 안정시켜주는 되니까. 거고. 그렇지만은 미국은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공급망에서 중국을 갖다 배제시켜버리겠다. 100%까지는 아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소비재 같은 일부 빼고는.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하려고 아.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 거의 뭐 거의 뭐 전면적으로 전부를 폐쇄하겠다는 갖다 얘기네요. 전면적으로 폐쇄한다라 일부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이제 중국을 제재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 시급한 것들 첨단 산업부터 첨단 시작을 산업 해가지고 지금 당장 어떻게 보게 되면은 중국이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안보라든지 세계 안보, 자신들의 패권이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막아놓고 예. 그 다음에 서서히 그 나머지 부분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중국을 갖다가 차단하겠다.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배제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의 향후 대중 정책은 이제 방향성 분명한 거고요. 네네네. 이제 디테일만 남아 있을 뿐인 거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말씀하신 탈중국 시대. 네네. 이에 따른 산업 영향, 뭐 그에 따른 시장 영향, 뭐 주도주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굉장히 또 뭐 바람이 좀 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미국이 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들이 현재 있죠. 있죠. 가령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대중국 견제를 갖다가 더 엄격하게 하면서 미국의 우위가 지속되는 산업들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가령 뭐 엔비디아라든지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지금까지 날랐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나라 입장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분명히 약간은 우위에 있어요. 그렇지만 빠르게 대체가 가능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대체를 하는 주체는 미국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 우리가 보면 하든지 아니면 미국이 할 수 있든지. 예.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좋죠. 예.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전력, 기기, 전력 설비, 전선. 전선, 이런 쪽은 우리가 빠르게 대처가 가능한 거죠. 우리의 어떤 생산 캐파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뭐 공급 능력도 어느 정도 되죠.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상반기에 특히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중국이 약간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대체는 가능하지만 대체하는 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거 주로 이제 2차 전지 분야인데 2차 전지 셀 같은 경우는 현재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셀만 놓고 보면은.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메탈, 광물의 핵심 광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국을 갖다가 따라가는데 탈중국화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뭐 리튬 광산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뭐 그 중국만큼 지금 뭐 국내에서 그걸 갖다 강호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전구체도 마찬가지고요. 전해액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탈중국화를 하는데 어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다. 특히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가격의 갭을 줄일 수 있려면 또 시간이 그렇죠. 필요하다. 가격의 갭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그래서 그 약간의 필요한 어떤 시차를 두고서 가령 뭐 어떤 거는 25년도에 미국이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고 어떤 거는 26년에 관세를 더 높이고 하는 이유들이 시간을 벌려는 시간을 벌기 예.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어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중국 우위가 분명해요. 예. 근데 대체까지도 좀 굉장히 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이게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태양광 수가 있는 풍력 거죠. 같은 이쪽 신재생 쪽이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생산 캐파가 어느 정도 있지만은 중국산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미국 역시 생산을 뭐 퍼스솔라라든지 뭐 예, 이런 맞아요. 회사들이 있지만 중국산이 없으면은 그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게 되면 쇼티지가 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분명히 탈중국화는 하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미국이 지금은 이제 그 뭐 이런 어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중국산 뭐 태양광 세리아나 모듈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를 갖다가 부과하고 있는 거지만은 이걸 갖다가 완전히 대체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휘토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가령 뭐 이거 부분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전동화에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사실은 그 연구 자석 같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미국도 생산 캐파가 없고요. 우리나라도 거의 생산 캐파가 네.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준비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반드시 그 중국화를 해야 되는 품목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왜 그러면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미래 산업에 없으면은 뭐 지금 미국이 우위에 있다는 것도 결국은 언젠가는 막힐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탈중국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게 되면 탈중국화로 인한 어떤 수혜의 가능성, 혜택의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주도 어떤 섹터가 되기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필요하다.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미국의 우위에 있는 첨단 산업. 네네. 그렇지만 중국이 우위긴 한데 대체가 가능한 산업. 그 대체가 가능한 산업 중에서 이제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그렇죠. 그런 데들은 이미 수혜를 좀 보고 있고 네네네네. 전력이라든가 전선 같은 경우. 하지만 우리가 힘든 쪽, 뭐 신재생에너지 쪽이나 뭐 히토류, 태양광, 뭐 연구자석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언젠가는 미국이 100%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분야들이고 그렇죠. 이런 쪽에서는 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보긴 볼 건데 시기적으로는 좀 차이가 좀 있을 거고. 그렇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탈중국은 이미 뭐 시대의 흐름이 된 네. 거고요. 이런 흐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 기간 동안 벌어져 최소한 몇십 년 동안은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의 그 주도주 역시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국이 2021년에 WTO 가입하고 한 23년 정도 걸린 상황에서 이제 탈중국으로 이제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트렌드가 바뀐 예, 거란 예, 말이에요. 예. 그럼 적어도 이번 트렌드도 짧게는 뭐 1, 20년, 길게는 2, 30년도 갈 수 있다라는 좀 윤평론가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면서요. 이 섹터들 주도주들의 변화를 면밀히 좀 와치를 하면서 우리한테 어떤 수요가 있을 것인지 또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좀 차근차근 잘 챙겨봐야 될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스라엘이 이란, 헤즈볼라를 박살내면 인플레이션은 어째? 피트 항만 파업 타결 진짜야? 입니다. 항만 파업 타결 소식이 들리는 것 같은데 진짜인가요? 이게 사실 준비할 때만 해도 항만 파업에 대해서 지금 뒤에 붙여놨거든요. 근데 갑자기 항만 파업의 피해에 대해서 붙였는데 타결이 됐다길래 어쨌든 얼마나 피해가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뭐 타결이 완전히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 이게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하는 일이 고용하고 물가의 안정을 가져가기 위해서 금리로 작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지금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가가 2%로 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물가가 잡혔다고 확신이 있으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뭐 경제를 살려보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헤드라인 뭐 CPI, PPI 뭐 이런 거 있는데 헤드라인 물가가 있고 그다음에 근원 물가가 있잖아요. 코어 물가라고 핵심. 근데 거기서 이제 빠지는 게 식품하고 에너지가 보통 빠지거든요. 식품하고 에너지가 왜냐면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도 맨날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뭐예요? 정치인들이 때리는 데 있잖아요. 정유회사에 가가지고 야 너네 왜 이렇게 많이 남겨먹냐? 사람들이 힘든데 기름비 내려. 기름비를 내릴 때까지 내리니까 내릴 게 없으니까 뭐까지 깎아요. 거기 유류세 세금까지 깎는다고 하잖아요. 거기다 이제 세금까지 깎았는데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정유사 너네 이익 보는 데서 빼가 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작용에 따라서 막
변동이 심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식료품도 더하죠. 우리나라 기억나세요? 무슨 빵 회사, 밀가루 회사, 뭐 다 라면 회사 다 불러다가 그렇죠? 회의를 하면서 그 회의가 아니죠, 사실은. 회의라고는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힘드니까 지금 서민들 힘드니까 다 내려라. 밀가루 가격 내리고 빵 가격 내리고 소주 가격 내려라.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변동이 너무 심해요. 그렇게 뭐 정치적인 내용 말고라도 원래 심하고 그렇죠? 왜냐면 식료품의 원재료랑 그 우리 휘발유의 원재료를 다 수입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우리나라는 쌀만 남아돌지 밀 다 수입하고 원유 다 수입하니까 뭐 달러의 변동성이라던가 원유 가격, 밀가루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리고 저기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뺍니다. 식품하고 에너지 빼요. 근데 에너지가 지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2%대로 지금 2.5로 근접을 했었거든요. 미국의 CPI 같은 경우에. 근데 거의 에너지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3.2가 나와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면서 뭐 어제도 5%인가 올랐다는데 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버리면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2%로 가고 있었다는 목표가 깨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을 한 마리 잡고 고용으로 가려고 했는데 얘가 다시 두더지처럼 뽕 나오면은 아주 곤란해지죠, 이거. 금리 인하는 이미 비컷을 쳤는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거 말고도 사실 인류 애적인 측면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인류 애적인 측면에서 사상자가 너무 많고 어린이들도 다치고 민간인들도 다치니까. 근데 그런 인류 애적인 측면 말고 지금 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요. 근데 지금 뭐 솔직히 이게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바이든한테 물어보는 게 맞나는 싶은데 원래 다 그러지 않나요? 아니 군대도 똑같지 않아요? 군대 아니 병장이 이제 병장 아니에요? 말년 병장. 말년 병장이 30일밖에 지금 근무가 안 남았는데 무슨 원산이 상산이 뭐 대인이 와가지고 야 너 뭐 작업을 하는데 어쩌고 의견을 물으면 의견 대답하나요? 안 하죠. 뭐 조금이라도 했다가 다치면 큰일 나는데 지금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머리도 기르고 바이든도 그런 심정 아니에요? 자기는 이제 은퇴하기 확정이 됐는데 이 기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하느냐를 묻는데 사실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게 지금 자기가 만약에 저질러 놓고 30일 뒤에 자기는 나갈 건데 그럼 뒷사람에게 완전히 뭐 트럼프를 워낙 싫어하니까 트럼프가 될 때를 대비해서 너 막 엉망으로 해봐라? 그럴 수가 없죠. 해리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기가 딸처럼 생각하는 해리스가 될 수도 있는데 야 트럼프 어떻게 대바라고 하고 막 저질러 놓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이 물었는데 애매하게 대답을 했죠. 그렇죠? 뭐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 뭐 정유시설이나 핵시설은 안 된다. 뭐 이 정도지 지금 적극적으로 말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더해졌어요.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지금. 자, 지금 왜 원유가 문제가 되느냐? 이 이란이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오일 프로덕션 해갖고 생산하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을 하는 양인데 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미국이 올라갔습니다. 미국이 1등이에요. 생산도 1등이에요. 자 지금 남아 있는 거를 파낸 게 아니라 지금 잠재되어 있는 매장량을 파낸 게 아니고 지금 생산하는 양 현재 그것도 1위예요. 사우디가 2위고 근데 이게 중동에 보면은. 중동으로 이 지역으로 보면은 중동이 큽니다. 그렇죠? 미국을 포함한 북미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합친 이 그림보다 이 중동을 합친 게 이 원유 드럼통이죠. 드럼통의 크기가 여기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사우디를 이겼지만 중동의 크기는 제일 커요, 아직도. 근데 여기에 보면 이란도 이만큼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사우디보다는 적지만 사우디 한 4분의 1 정도 되나? 그렇죠? 일단 이란에 여기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 말 그대로 바이든은 뭐 불확실하게 얘기했지만 지금 네타냐후를 말릴 수가 없잖아요. 이란의 정유시설을 만약 파괴해버린다.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그렇죠? 이 부분이 빠져나가면 그렇죠? 요 부분에 대한 가격이 있을 텐데 요 부분이 빠져나가면 이만큼의 가격 상승이 일어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물론 뭐 그렇죠? 다른 나라도 많고 사우디는 미국의 원군이니까 자 지금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이 어떤 쪽으로 변했는가인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 비포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애프터인데
여기에서 누구의 의존도가 높아졌는가? 여기에 2021년도에 EU의 의존도가 44.6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바뀐 게 차이나가 엄청나게 커졌죠. 차이나가 그 전쟁 전에 21.6이었는데 지금 중국이 31.5로 올라왔어요. 지금. 그리고 EU가 완전 쪼그라져 버렸네, 이게. 그렇죠? 러시아산 석유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산 석유를 쓰는 게 러시아산 석유로 EU가 거의 반을 지탱하고 있었는데 러시아산 석유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8.2가 돼서 뭐야 이거? 거의 몇 분의 1 토막인가요? 5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요. 근데 계속 그게 경제가 뭐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유럽 경제가 계속되니까 이게 40% 줄어든 걸 어디서 메꿨느냐? 중국, 터키, 인도 이런 데서 받아온 거예요, 지금. 중국이 덕을 봤다. 중국이 덕을 봤어요,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헤즈볼라. 왜냐면 지금 헤즈볼라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레바논의 막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 이 헤즈볼라. 아니 처음에는 하마스가 막 저기 축제를 하고 이스라엘이 축제하고 있는데 낙하산 타고 나와서 막 여자들 다 납치해서 갔죠. 근데 하마스뿐만이 아니라 저기 이란의 지원을 받는 애들이 후티 반군도 있고 하마스도 있고 헤즈볼라도 있어요. 근데 헤즈볼라 이놈들은 이 레바논에 꼭꼭 숨어 박혀가지고 막 민간인 아파트 지하에다가 막 그 미사일을 숨겨놔요. 그렇죠? 민간인을 방패로 삼는 거예요, 이거 완전. 레바논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헤즈볼라의 미사일의 수준인데, 자, 헤즈볼라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이스라엘까지 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지금 잘 나가는 걸로 하면은 파테 110이라는 게 있네요. 파테 110. 파테 110이죠, 이게. 파테 110. 요거를 정밀유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예루살렘 그리고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와 주요 도시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나오는 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얘네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타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여기 있는 미사일들을 다 파괴시키려고. 이게 파테 10이 가장 마일이 지금 많이 나오고요. 186마일이 나오고 지금 나머지는 그 밑인데 요거를 포함해서 이런 미사일들을 많이 전역에 갖고 있죠. 지금 레바논 전역에. 지금 여기가 여기서 지금 날리는 거죠. 이스라엘의 여기 예루살렘하고 텔아비브까지 날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바논 이 지역을 지금 계속 공략하고 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란의 참전을 불러오거나 혹은 이 도발 때문에 이란을 직접 타격하게 되는 계기를 삼게 돼버리면은 이스라엘에 그러면 이제 원유가 급등이 일어날 여지가 있는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집트, 그 다음에 이란, 터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시리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누가 중동에서 가장 큰 군대를 갖고 있는가? 자, 이집트, 이란, 터키, 이스라엘 이런 순입니다. 자,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이쪽 지역에서 그쵸 거의 4위 안에 드는 이런 그 아미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붙으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집트가 100만 명이에요. 122만 명을 갖고 있고 이란이 118만 명, 이스라엘이 67만 명입니다. 자, 군인 수는 이란이 훨씬 더 많아요. 2배 정도 많고 예비군도 있으니까요. 얘네도 예비군도 합치긴 하겠지만 당연히 현역에 비례해서 있기 때문에 인간은 더 많아요. 인간은 더 많은데 얘네가 무기가 공군이 훨씬 더 앞서죠. F-35나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딱 옛날 구소련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공망이나 이런 데서 딸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은 방공망이 3막, 4막, 5막으로 쌓여져 있는 데다가 F-35가 그 먼 거리를 가가지고 그 폭탄을 막 벙커버스터를 투여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 둘이 전면전이 나오면은 너무 큰 싸움이 된다. 지금 667만 대 지금 120만에다가 지금 막 예비군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시면 예비군이고 뭐고 다 동원됐죠. 예비군까지 다 동원되는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이제 큰일이죠. 뭐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일단 이런 군사력을 갖고 있다. 이란이 엄청 많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원조입니다. 자, 왜 맨날 미국 바이든한테 그렇게 30일밖에 안 남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한테 물어보느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이 원조하는 이 원조를 가장 많이 해주는 국가가 우크라이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입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도 계속 젤린스키가 왜 우리는 이스라엘만 신경 쓰냐 이러죠. 돈 제일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미국의 원조 없이는 계속 싸움을 이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아무리 그렇게 나가도 결국에 미국의 눈치를 언젠가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이 원조를 끊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원조를 막 정말 네타냐후가 막 나가가지고 이제 끊어버린다고 하면은 이스라엘도 돈이 딸려가지고 전쟁을 못하게 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란은 만약에 전쟁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근데 이란은 변신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다른 중동 나라들은 아직도 다 오일을 지금 주로 수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란이 플라스틱으로 변신했어요. 이게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맞죠? 우리나라 롯데케미칼이 힘든 이유가 이것도 있어요. 이란이랑 이런 나라들은 정유 산업만 해야 돼요. 거기서 나프타를 넘겨가지고 우리나라가 나프타를 끓여야 되는데 얘가 나프타를 끓여서 플라스틱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란이 지금 플라스틱으로 지금 돈 버는 게 4분의 1을 돈을 벌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을 팔고 있으니까 사실 그 정유 산업이 조금 타격을 받아도 얘는 다른 나라랑 좀 달라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란은 벌써 정유 산업에서 석유화학 산업으로 탈바꿈을 해놨다. 석유 제품 수출이 훨씬 더 많다. 아예 바뀌었잖아요.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랑 색깔이 달라요. 자, 이런 모습 변화했다는 모습이고요.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란이 그동안 많이 변신을 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모든 짐을 붓다처럼 짊어지고 세계의 위기를 다 짊어지고 있느냐? 자, 주식시장이 약해서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자, 지금 항만 파업이 타결됐다고 했는데 항만 파업에서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많죠? 삼성, LG, 현대차, 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 있습니다. 자, 물론 월마트랑 이케아가 제일 크지만 3위부터 삼성이 등장해요. 삼성, LG, 현대차. 이게 항만 파업에서 이게 컨테이너 그림입니다. 이 지금 미국의 그 항만 파업이 일어난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TU는 20거든요. 앞에가 T. 20피트짜리 컨테이너예요. 이게 하나가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지금 이만큼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33.8K, 24.1K, 13.7K. 그러니까 항만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걸려요, 이게. 지금 여기가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냥 허약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항만 파업이 일어났을 때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모든 게 짊어진 게 아주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WTI랑 브렌트유만 볼게요. 자, 그런데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월봉인데요. WTI 여기 있고요. 자, 과거에 많이 오르던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과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브렌트유를 볼게요. 자, 브렌트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만약에 여기서 더 진전이 된다고 한들 저게 크게 오를 지금 여지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 견인으로 올라야 진정으로 오르는데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만 있기 때문에 저기서 이스라엘이 한 발 더 나간다고 해도 어떤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자, 한 줄 매드평입니다. 세계의 모든 위협을 혼자 짊어진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증시가 붙다냐? 마켓무버입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건강보험 급여로 당뇨 임신부들에게 CGM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GM은 글로벌 연속 혈당 측정기인데요. 팔에 부착한 센서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혈당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기입니다. 정부가 그동안에는 인슐린 투여가 꼭
필요한 1형 당뇨 환자들에게만 지원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당뇨 임산부들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CGM 기준 금액은 1일 10,000원 수준입니다. 현행 성인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이고요. 공단 부담률은 70%입니다. 차상위는 100% 지원을 하고요. 지원 기간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내 그리고 글로벌 CGM 연속 혈당 측정기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혈당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가격적인 부담이 그동안 제한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연속 혈당 측정기 시장 규모는 올해 82억 1천만 달러 수준인데요. 2029년까지 135억 4천만 달러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그럼 어떤 관련주들이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CGM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먼저 대웅제약이 미국 에보트사의 프리스타일 리브레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브레는 대표적인 연속혈당 측정기 제품 중 하나이고요. 또 휴은스가 덱스콤 G7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매출 상승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이 G7의 경우에는 한 달간 이용료가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센스는 국내 CGM 자체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난해 9월에 케어센스 에어를 국내 출시한 바 있고요. 연내 14개 국가로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독은 올 5월에 아이센스와 함께 CGM 신제품 바로젠핏을 출시한 바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카카오 헬스케어도 반사이익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헬스케어는 CGM 기업들과 연동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혈당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덱스콤, 아이센스와 협약을 하고 있는데 이 덱스콤과 아이센스 CGM을 구매하게 되면 카카오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인 파스타를 사용해서 혈당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파스타라는 앱의 사용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날이 파진이 커지고 있는 혈당 관리 시장에서 관련 기업들의 성장세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켓무브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10월 4일 금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고려아연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선 이제 우리 이정훈 편집국장이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간단하게 표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려아연 연합군, MBK 연합군, 실탄, 그다음에 공개 매수가 이렇게 지금 정해졌고요. 사실은 앞서 이정훈 국장 얘기한 대로 오늘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분수령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다음 장면 좀 가볼까요? 예. 이겁니다. 이거. 국민연금 지분. 국민연금이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거냐 말 거냐 사실 이런 논란도 좀 있고요. 왜냐하면 워낙에 최 회장 측과 MBK 측의 이 지분 경쟁이 박빙이기 때문에요. 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근 8%에 가까운 이 지분이 과연 이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우리나라 상장사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이 얘기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뭐 고려아연 얘기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드리면 국민연금은 일단 2월달 주주총회 때는 최 회장 측을 뭐 공개적으로 지지한다 만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최 회장 측에서 내놓았던 안에 대해서 다 찬성을 했었던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결국 최 회장 측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국민연금이 뭐 최 회장 측의 지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상당히 좀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연금도 중립 입장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려아연 측 최 회장 측과 MBK 연합 측의 이제 지분 경쟁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아마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국민연금이 이 고려아연 지분 경쟁에서도 갖고 있는 위상이 엄청나게 많은 것, 좀 높은 것처럼 다른 우리나라 상장사들, 특히 주요 기업일수록 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그 힘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 잘 이렇게 좀 표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이게 작년 말 기준이니까 지금은 지분율은 많이 변했을 겁니다. 1위는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이버, 현대차, 기아, 포스코홀딩스, 삼성, SK, LG화학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가 좀 넘게 갖고 있고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9%더 넘게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회사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 현대차 정도 빼고 나면 사실은 다 별로 좋지 않네요. 반도체주들,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에 이제 그쪽이 또 많이 몰려 있기도 하고, 물론 그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초대형주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뭐 그런 영향도 있긴 합니다. 뭐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이 1,000조가 넘는 자금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형주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국민연금 이런 주를 갖고 있고요. 또 보유주분이 10%가 넘는 종목들도 44개, 작년 말 기준으로 44개인데 그중에서 제가 한 20개 정도만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리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10% 넘는 종목들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13.85%를 갖고 있는 LS. LS는 올해 잘 나가고 있죠. LIG 넥스원도 13.5%, 여기도 역시 잘 나가고 있고요. 코스맥스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SBS는 좀 부진하죠. 한국콜마도 잘 나가고 있고, 한솔케미칼, 삼양식품 굉장히 잘 나갔고, HD 현대일렉트릭도 이렇게 잘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 그 다음에 한번 더 볼까요? 이제 11위부터 20위권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CJ제당, 한올바이오파마, 이렇게 신세계도 있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있고, 농심도 있고, 등등등, 롯데칠성까지 있고, 소비재들이 이제 11위권부터 20위권까지 좀 많네요. 앞서 지분율 10% 이상 중에 1위에서 10위권에 있던 종목들 중에서 올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게 작년 말 기준이니까 작년에 국민연금이 10%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올려서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어떤 그런 어떤 투자가 상당히 좀 성공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종목들 대략적으로 보신 거긴 합니다만 참 대단한 종목들을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율 자체도 뭐 1, 2%만 갖고 있어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큰 종목에서는 6%, 7% 이상 갖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올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들어서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늘린 업종들을 좀 보는 건데요.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1.72%가 포인트가 늘어난 증권이고요. 그다음에 여신금융, 카드사들 같은 데가 되겠죠. 상사, 무역 쪽 가는 되겠고, 건설, 건자재, 보험, 제약바이오, 2차전지, 식음료, 은행, 이런 업종들을 올해 지분을 많게는 1.7%, 적게는 0.1% 이렇게 지분을 늘렸습니다. 뭐 0.1%는 늘려도 뭐 금액으로 따지면 큰 돈이 되겠죠. 자, 반대로 지분율이 감소한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감소한 건 유통입니다. 앞서 10% 이상 종목 중에 신세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유통 쪽에 지분율이 줄었다는 얘기, 신세계에 대한 지분율도 국민연금이 좀 줄였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철강, 뭐 업종이 안 좋으니까요. 그다음에 IT, 전기전자, 반도체 좀 안 좋은 거 잘 아시고 있고, 석유화학도 철강이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기계 설비 쪽도 그렇고, 보면은 반도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쪽이라든가 이런 쪽, 그러니까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들 이제 약간 저가 이제 좀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쪽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철강이나 석유화학처럼 중국발 경기 부진 때문에 워낙에 안 좋았던 업종들도 좀 지분을 좀 더 줄이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운송도 역시 올 상반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한다, 이렇게 좀 해석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분율이 간소한 업종들 보면서 또 하나 보여드릴 게 10대 그룹입니다. 국민연금이 10대 그룹의 비중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 것도 올해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줄인 건 역시 삼성그룹이고요. 무려 5.6%포인트나 지분을 줄였고요. 삼성전자만 3%가 넘게 지분을 줄였습니다. 아까 7.8% 정도였는데 거의 절반 수준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줄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SK그룹도 그렇고, 여기까지가 좀 지분율이 좀 줄어든 게 크고, 롯데, GS그룹 같은 경우는 0.04% 전후. 현대차도 전체적으로는 지분이 늘었습니다. 0.37%. 근데 주가가 많이 오르는 주력 회사들이죠. 현대차나 기아,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오히려 지분이 좀 줄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익을 좀 실현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LG그룹이 주가가 0.5%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게 이게 눈에 띕니다. LG그룹은 LG전자를 중심으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뭔가 AI 시대에 좀 즈음하는, 맞춰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마 국민연금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포스코그룹도, 포스코홀딩스는 많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6월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요. 현재 14% 정도 되는 한국 주식 투자율을 2029년까지 13% 이하로 줄이겠다. 반면에 해외 투자 비중은 36% 이상으로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얘기가 돼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긴 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화면으로 가볼까요? 김태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인데요. 최근에 동아일보와 만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상승한다. 저평가된 한국 시장은 실적이 더 중요하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연금은 실적이 좋은 주식을 살 것이다. 그게 한국 주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업들의 주식을 살 것이다.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한국 주식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좀 지향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1% 오르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5에서 6년 정도 뒤로 더 늦춰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국민연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수익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안전판이 돼주가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최근에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실적을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다. 주주하는 정책은 거기에 또 양념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오늘 앵커 브리핑에 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7% 상승세, 코스닥 역시나 1.6%대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네. 이 기세를 오후장에도 이어갈 수 네. 있을지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